1순위는 여전히 반도체를 말씀드려요. 그 작은 테마에서는 로봇이나 자율주행, 그리고 여기서 절대 빼먹을 수 없는 게 방산주죠. 자, 지금 굉장히 많은 섹터 점검해 주셨는데, 자, 그러면 좀 2분기에 유망 섹터는 어디일까요? 2분기에는 좀 어떤 주식 사는 게 좀 좋을까요? 여전히 반도체에서 그걸 찾아야 되는 걸까요? 그럼 추세가 안 꺾였으니까? 일단 저는 여전히 반도체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대형주가 일단 살아있잖아요. 삼성전자, 그렇죠. SK하이닉스. 근데 그 대형주 밑에 있는 소부장 애들이 방금 전에 유리기판도 결국은 반도체 관련주거든요. 그리고 HBM 관련주들이 굉장히 움직였었죠. 한미반도체가 HBM 관련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HBM, 유리기판 또는 CXL이라는 게 나왔었어요. CXL. 또는 뭐 삼성전자에서 어떤 계획을 발표하거나 SK하이닉스에서 계획을 발표하거나 또는 뭐 인텔에서 TSMC에서 엔비디아에서 이런 계획을 발표할 때마다 소부장에서 관련주들이 계속 테마가 돌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4월에 이미 2분기가 시작됐는데 2분기에도 반도체에서 계속 소테마가 형성되고 큰 업종들이 꺾이지가 않았으니까 1순위는 여전히 반도체를 말씀드려요. 반도체를 말씀드리고 이제 작은 테마에서는 로봇이나 자율주행, 최근에 자율주행이 이제 꿈틀꿈틀 한번 됐거든요. 그 이유는 테슬라가 8월 달에 자율주행을 선보일 거야 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테슬라가 중심이 된다면 판도가 완전히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좀 더 자율주행 이슈를 만들 것인지. 그렇다면은 자율주행 관련주. 그리고 이제 뭐 로봇은 한번 레인보우 로보틱스 확 움직였지만 아직도 여전히 관심을 가져야 될 섹터인 게 삼성전자에서 대중화된 로봇을 계속 발표 예정이라는 스케줄 매매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들, 자율주행 관련주들, 그리고 여기서 절대 빼먹을 수 없는 게 방산주죠. 방산. 왜냐하면 방산은 소테마와 대테마의 중간 정도예요. 맞아요. 반도체 정도 크지도 않고, 근데 방금 말한 로봇이나 뭐 이런 애들처럼 작지도 않고. 왜냐면 시총이 이제 너무 커졌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시총이 지금 10조가 일단 넘었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시총이 10조, 딱 10조가 딱 넘었습니다. 그럼 얘는 그러면 언제부터냐? 제가 말씀드렸던 추세를 이해하시면 돼요. 만약에 얘를 나 이거 여기만 흔들려. 나 이거 5만 원에 팔을래. 여기서만 흔들려. 나 10만 원에 팔을래. 그러면 이 종목은 지금 20만 원까지 왔잖아. 그래서 우리는 추세는 보이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이후의 주가 전망은 사실은 안 보이는 거에 대한 예측일 뿐이에요. 특히 변곡점은. 아니 아직 치지도 않은 고점을 저거 너무 많이 올랐어라는 말밖에 근거가 없거든요. 또는 아직 바닥을 찍지 않은 종목에 대한 호의적인 생각은 저거 너무 많이 떨어졌어 밖에 없어요. 근거가. 근데 너무 많이 떨어졌는데 한 달 더 떨어졌을 수도 있잖아요. 너무 많이 올랐는데 한 달 더 오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고점은 지나봐야 알고 역시 저점도 지나봐야 안다라는 걸 이런 대장주적 성격 종목들에서 굉장히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인데 방산주 대형주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만 있냐? 그렇지 않나요? LIG 넥스원 있고 현대로템, 한국항공운輸. LIG 넥스원 보면 역시 늦었지만 얘 사실 살아있는데요? 당연히 살아있죠. 그러니까 방산주 살아있다는. 너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갈 때 못 갔었거든요. 그럼 여기서 역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너무 고점이니까 아직 안 오른 방산주를 찾아볼까? LIG 넥스원이 찾아지겠죠. 또는 나 대형주들을 못 샀는데 근데 좀 중소형주를 한번 찾아볼까? 그러면 이런 중소형주들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오늘 신고가 쳤죠. 그래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형주가 움직이면 그 업종의 중소형주가 움직여요. 그럼 중소형주를 찾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HD 현대 일렉트릭도 완벽한 대장주죠. 완벽한 대장주입니다. 전력 설비, 전압 설비, 이런 관련주의 대장주. 이건 뭐 거의 떨어진 것도 거의 없었네. 조정 같은 조정이 아예 없었는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고점을 찍은 게 확인이 안 됐는데 여기서 팔거나 한 사람들은 지금 저거 내가 갖고 있었는데 내가 팔면 올라라고 지금 한탄을 하고 계시겠죠. 저거 내가 알았는데 하면서 다 그렇게 얘기하시겠죠. 네, 알았는데는 차라리 괜찮죠. 내가 팔았는데 내가 저거 5만 원에 팔았는데 20만 원 갔어. 그럼 5만 원에 왜 팔았냐? 고점을 확인하지 않고 이게 꽤 많이 올랐는데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럼 이 종목이 오르면서 얘만 올랐냐 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얘랑 아주 유사한 대형주가 LS 일렉인데 LS 일렉도 원래 움직이다가 꺾였지만 다시 움직이잖아요. 제가 안 떨어지기 때문에. 또는 뭐
전기 전압주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재룡전기 이런 종목들도 이렇게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대형주가 안 죽으니까 결국 중소형주가 또 다시 가죠. 그래서 대형주와 중소형주가 서로 상부상조로 같이 가기 때문에 그래서 탑다운이 중요하다. 일단 탑다운의 핵심은 업종 대표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잘 움직인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움직인다면, 또는 HD 현대일렉이 움직인다면, 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움직인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반도체 중소형주를 한번 볼까? 방산주 중소형주를 볼까? 전기, 전력, 전선 중소형주를 볼까? 이런 게 탑다운입니다. 탑다운을 잘하려면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종목을 열심히 봐야 되고, 특히 대형주를 열심히 보셔야 돼요. 탑다운을 잘 하신다면 2차 전지가 포트에 100%는커녕 절반 이상 있지 않습니다. 왜? 2차 전지는 작년 여름부터 거의 지금 10개월 동안 빠져있는데 내 포트에 그게 전액 또는 반 이상 있는 건 내 종목만 맨날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네. 저 여기서 방산에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물론 제가 안 사긴 했지만, 제가 올해 2월쯤에 방산 관련 콘텐츠를 2월쯤에 많이 올렸단 말이에요. 방산 뭐 관련 주도 있지만, 그 안보와 관련된, 전쟁과 관련된 콘텐츠를 많이 올렸는데, 이게 조회수가 막 터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드는 생각이, 예를 들면 작년에 2차 전지가 이제 엄청 올랐잖아요. 그때 2차 전지 콘텐츠 엄청 터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보면서, 이거 왠지 방산주가 더 오를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이제 옛날에는 사실 유튜브라는 게 주식 투자 결합되는 게 없었는데, 이 2020년 코로나 이후로 주식과 뭔가 굉장히 결합되는 부분이 생겼잖아요. 그 이후로는 유튜브 상에서 조회수가 굉장히 좀 우상향으로 가는 만약 키워드라면, 이 주식도 앞으로 좀 살아날 확률이 굉장히 높고, 만약 유튜브 상에서 또 조회수가 이제 좀 감소하는 뭔가 변곡점이 있겠죠. 그게 있으면, 이 주식도 뭔가 좀 고점을 찍고 바닥으로 가는다는 느낌을 조금 좀 최근 몇 년 동안 영상을 찍으면서 드는 느낌이거든요. 이걸 보면서 앞으로도 영상을 만들면서 뭔가 관련 키워드 반도체가 계속 잘 나오고, 방산이 잘 나오고, 뭐 자동차 잘 나오고 하면 탑다운을 할 때 그걸 좀 참고해도 나쁘지 않겠다. 왜냐면 결국에 사람들이 몰려드는 건 사람이 관심이고, 관심이 가면 돈이 갈 테니까. 이런 건 좀 또 유튜브 하시니까 어떻게 보세요? 제 유튜브는 사실은 터지지가 않아요. 나 갑자기 짜증이 밀려드네요. 저 유튜버니까요. 제 유튜브 구독 좀 해주세요. 슈퍼개미 이세무사 TV 현재 구독자가 20만 넘었습니다. 21만 정도. 21만.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마감 방송을 뭐 매일 올리니까 이제 맞아요. 뭐 어떤 게스트나 키워드에서 막 터지는 게 아니고 그냥 제 마감 방송은 평균적으로 한 15,000, 2만 왔다 갔다 하는데요. 옛날에 인터뷰도 하셨는데 인터뷰할 때 제가 우리 조언을 드렸었죠. 김 작가님이 조언을 인터뷰 드렸죠. 안 하시는 게 좋을 안 하는 게 낫다. 왜냐하면 저보다 훨씬 유명하신 전문가님들을 섭외해서 했는데 제 마감 방송보다 안 나오는 거예요. 더 공이 드는데 어차피 주식에 맨날 하시는 거 그냥 이제 요약 정리.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유튜버로서는 사실은 답변 드릴 건 없어요. 저는 그걸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근데 이제 김 작가님의 말씀은 제가 조언을 드릴 수 있는 게 아주 좋은 기법입니다. 아주 좋은 거야? 그거를 정말 주식으로 우리가 보통 제가 좋아하는 영화 타짜에서 뭐 도박을 예술로 승화시킨 우리 평경장님처럼 유튜버의 그런 조회수나 그런 것들을 주식 수익률로 승화를 시키고 싶다면 그거를 원래 워낙 꼼꼼하시니까 엑셀화 시켜서 시스템화 시켜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 게요. 실제 그런 기법들이 있어요. 구글에 검색 트렌드 네, 키워드 구글에 같은 거. 어떤 업종이랄지 어떤 섹터 어떤 산업에 대한 검색량을 보면서 이 산업이 지금 핵심인데 아니면 그 검색량이 줄어드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 산업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데 실제로 우리가 뭐 대부분 키움증권을 대다수 이용하잖아요. 키움증권에서 그런 서비스가 있습니다. 뭐 키움증권 유저들이 뭐를 검색하는지 또는 어떤 종목에 키움증권 계좌의 금액이 크신 분들이 어떤 종목을 뭐 매매를 하는지 이런 것들이 주 메뉴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엮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당연히 말씀하신 그 사례처럼 키워드 또는 썸네일을 통해서 사람들이 정말 이걸 많이 좋아하는구나 라는 게 주식시장하고의 관련성이 저는 있다고 믿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이거 A는 B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A는 B일 확률이 좀 높다. 그래서 만약에 꼼꼼하시니까 한번 정리를 하신다면 나중에 그 데이터를 저도 한번 보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정리는 하고 안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돈 되는 정보는 함부로 드리는 게 아니라고 배웠기 때문에.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투자금은 좀 동향은 어떻고, 외국인이 요즘에 어떤 주식 사고 있나요? 외국인도 지금 요즘에 삼성전자 SK에서 엄청 많이 사고 있는 걸로 맞습니다. 아는데 결국은 반도체예요. 계속 사고 있는 건가요? 결국은 반도체죠. 보시면 이게 1개월인데요. 거래소에서 6조를 샀어요. 1개월 동안. 외국인이. 그렇죠. 개인은 엄청 팔았네요. 그렇죠. 이게 2개월이거든요.
10조를 샀습니다. 개인 엄청 정확히 그 10조를 거래소 개인이 팔은 거죠. 그리고 주가는 올랐는데 전반적으로 3개월이거든요. 외국인들이 17조를 샀습니다. 개인분들이 이제 좀 지치고 떠나고 싶다는 의미인 것 같기도 그래서 하고.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냐면 결국 이 매매 동향이라는 건 외국인이 10조 샀으니까 기간 아니면 개인이 판 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그래서 이제 거죠. 뭐 누가 팔았냐의 얘기지 외국인이 10조 샀으면 당연히 기간 아니면 개인이 10조를 판 거예요. 그래 합이 제로섬이어야 되니까 합이 맞아야 되니까. 그럼 중요한 건 외국인이 왜 이렇게 공격적으로 샀냐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 그게 더 빠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인들은 응집력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어찌 보면 개인의 행동을 분석하기보단 외국인들의 행동을 분석하는 게 저는 훨씬 중요하다고 보고. 좋은 인사이트입니다. 네, 왜냐면은 개인들은 하나의 마음으로 하진 않았을 거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난 떠날래. 나는 뭐 그냥 미국 시장 갈래. 난 삼성전자 9만 원에 물려 있었는데 8만 원이면 충분해. 뭐 여러 가지 마음이 있겠죠. 너무나 여러 가지 나는 심지어 나는 돈 필요해서 왜 없겠어요? 돈 필요해서. 난 이번에 차 사야 되니까, 난 가족 여행 가야 되니까, 집 사야 되니까 뭐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있겠죠. 근데 이제 외국인들은 사실은 개인 투자자랑 다른 이유가 뭐냐면 외국인들은 일단은 대부분 대형 펀드들일 거고요. 네. 또는 시각이 굉장히 일정할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머징 마켓, 특히 우리나라의 특성이죠. 못 올랐잖아요. 네. 외국인들은 전 세계 투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 바닥 대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일본 바닥 대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네. 대만 바닥 대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중국 못 올랐는데 일본 못 올랐는데 중국보다는 한국에 들어가고 싶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전 세계적으로 사실 못 오른 나라 대표적으로 꼽으라면 중국, 홍콩, 한국이거든요. 네. 저는 그중에 당연히 한국의 메리트가 있다고 봐요.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업종이 문제예요. 업종. 아니 지금 엔비디아가 얼마나 많이 올랐어요. 그런데 TSMC는 또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그런데 우리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저평가 메리트가 있는데 정도죠. 그러니까 반도체 업종에 좀 매수를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지수 자체가 못 올랐고 특히나 반도체의 쌍두마차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온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역으로 그럼 개인들은 외판위에서 아까 이유를 굳이 생각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생각한다면 개인들의 매매 습성이 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 기사를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주식 전문가로서 굉장히 중요한 기사들은 임팩트 있게 기억을 하는데요. 코로나 이후에 한번 지수를 보세요.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코로나 저점이 한 1400포인트 되죠. 1400포인트에서 요 코로나 고점이 2800이에요. 그럼 정확히 3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동안, 9개월에서 10개월 동안 지수가 2배 올랐거든요. 지수는 뭐죠? 평균값이에요. 또는 1월부터 해도, 요 코로나 해 1월부터 해도 2000에서 2800까지 40% 올랐거든요. 1월부터 해도 40%, 3월부터 하면 2배가 오른 이 2020년에 연말에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한국 20, 30대 주식투자 성인 남자. 평균 손실. 맞아. 봤어요. 근데 그 손실이 왜 손실이냐면 이건 그냥 눈 감고 아무거나 주식 갖고 있어도 이익이거든요. 맞아요. 아무거나 갖고 있어도 이익이야. 근데 제가 말한 특성이 어떤 특성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20대, 30대 성인 남자들은 어떤 특성이 있냐면 남의 말을 안 들어. 이때 너도 나도 다 좋다 그랬거든. 근데 이제 주식 투자 혼자 하면서 웃기고 있네. 올라가봤자 얼마나 올라가겠어. 근데 공매를 친 건 아닌데 어떻게 손실이 났을까요? 바로 고버스에 그렇게 몰빵 투자한 투자가 많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버스는 인버스가 지수 하락을 해야지 수익이 나는 건데 그 지수 하락의 2배로 수익 구조를 짜진 게 우리가 고버스라고 하는데 그럼 지수가 2배 올랐으니까 뭐 한 20% 30% 좀 올랐을 때 이제는 고점이지 했을 때 거기에 들어갔어도 거의 고버스 들어갔으면 반토막에 반에 반토막이 났거든요. 그래서 20, 30대 성인 남성들이 이 해에 손실이 났다라는 기사가 굉장히 크게 났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도 보시면 작년 11월 달에 막 2,000 깰까 말까 했어요. 그러니까 2,000 깨면은 1,500 가는 거 아니야? 그리고 심지어 그런 얘기 나왔었죠. 사실은 요 해에 제일 많이 나왔던 썸네일이 제 기억나는 경제 위기? 유행했던 썸네일이 내년에 다 거지된다. 빨리 현금화 시켜라. 이제 뭐 대한민국 경제 이대로 좋은가 같은 게 이때 한참 나왔던 내용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올라가면 이제 그런 하락을 기다렸던 하락론자들은 이 정도면은
많이 올랐는데 다시 떨어져야 되는데 하면서 보유 물량을 굉장히 많이 팔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은 최근 3개월 동안 네. 10조를 순매도를 했고 네. 외국인들은 최근 3개월 동안 10조를 순매수한 건 반도체라는 특성, 우리나라에 아직 안 오른 글로벌 대비 아직 안 오른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있었다라는 거. 두 번째는 역시 글로벌 대비 아직 평균값에 훨씬 못 미치는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있었다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 투자자의 특성상 뭐 이 정도 올랐으면 떨어져야 되는데 왜 안 떨어져 하면서 갖고 있는 물량을 매도했을 확률. 이 정도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개인분들 얘기해 주셔서 좀 개인분들을 위해 투자 조언으로 이제 세무사님의 허영만의 주식탁자라는 책에 허영만 하백님의 책에 이제 또 3명의 주인공이 나오죠. 여기 이정윤 세무사님, 백지훈 뭐 자산가님, 김철강. 이분이 바람의 맞습니다. 숲인가 그분 바람의 아닌가요? 숲, 맞습니다. 맞아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여기에 백지훈님도 자산운용사 대표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또 첫 번째로 세무사님이 딱 나오시는데 개인분들의 투자 중에서 좀 이런 것들은 또 잘못됐다. 이런 거는 좀 바꿔야 된다. 이런 거 혹시 하나 또 투자 좋은 한마디 주실 게 있다면. 네, 이제 뭐 이제 이 책을 이 책에 있는 내용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이 책이 이제 만화잖아요. 네, 맞습니다. 재밌게 쉽게 읽을 수 있어서 저도 예전에 다 봤었습니다. 좀 재밌는 건 이제 제가 절대 그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무사님이 굉장히 조금 이제 좀 크게 나오시긴 하더라고요. 네, 제가 이제 사실은 이 허영만 하백님한테 인터뷰 요청이 처음에 왔을 때 진짜 너무 떨렸어요. 너무. 그렇죠. 허영만 하백님인데. 왜냐하면 특히 제 나이가 제가 어렸을 때 초등, 중등 때 어릴 때 하백님이 만화책을 허영만 보던 하백님이 정말 코 질질 때 허영만 하백님이 만화를 보던 세대였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세대의 우상이었던 만화가 분이 저를 인터뷰한다고 했을 때 너무 떨리는 마음으로 인터뷰에 임했는데 우리 김 작가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약간 퉁퉁하게 퉁퉁하게 그리셨지만 그래도 저는 너무나 영광이고 만족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이 제가 평소에 하는 생각들, 주식에 대한 생각들을 거의 다 담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 이외에 방금 말씀하신 백지훈 자산운용사 대표님, 블레시 자산운용 대표님이시죠. 네, 그리고 김철광, 바람의 필명 바람의 숲님 이렇게 세 분이 여기 이렇게 수록이 돼 있고 사실 요게 두 권이 있어요. 그래서 가치평가의 대가들 말고 뭐 타이밍 승부사들에서 거기 또 네 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권으로 분권이 된 거고요. 이제 이 책에 제가 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그래도 좀 이거는 확실히 알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내용들이 꽤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허하백님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세요. 뭐라고요? 일단은 주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럼 저는 당연히 종목 선정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허하백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선수들도 종목 선정이 힘든가 봐요. 그러면서 왜요? 그랬더니 한 3년 전에 3년 전에 주식 투자 이제 지인하고 골프를 쳤는데 우선 굉장히 우량한 종목이라고. 뭐 주식은 잘 모르실 때지만 허가 굉장히 낮고 너무 저평가된 종목이라고 설명을 들어서 사셨는데 3년 동안 주가가 계속 그 자리였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우리 일반 투자자들, 개인 투자자들 중에 그런 현상을 경험하신 분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아마 저는 우리 일반 개인 투자자 분들이 주식에서 제일 좀 답답하고 속상한 경험을 두 가지로 한다고 봐요. 하나는 잘 모르고 막 단기 매매를 하시다가 재무제표도 안 보고 단기 매매를 하시다가 정말 후진 종목인 거죠. 그야말로 소위 말하는 쓰레기 종목. 그래서 재무제표를 잘 모르니까 확인을 못했지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영업적자 지속에 심지어 자본 잠식이 들어가서 감자도 들어가고 뭐 하다가 상장 폐지되는 경우를 한 번씩 좀 아픔을 겪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그분들은 재무제표를 못 봤기 때문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허하백님은 가치투자 대가한테 들었는데 이거 진짜 좋은 종목이라고 했는데 3년 동안 움직이질 않았다. 그거는 어떤 경우냐면 아마도 업종 선택이 잘못됐거나 또는 정말 재료 이슈가 3년 내내 거의 없는 소외주였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건설 업종 이런 거 보시면 사실 저퍼주 굉장히 많아요. 건설 업종에서 퍼가 2, 3, PBR이 0.5. 그럼 뭐합니까? 3년 동안 그 가격에 계속 있는데. 그러면 그 얘기는 재무제표만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있죠. 그래서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걸 한 번씩 경험을 하셔야 돼요. 나는 재료가 정말 좋다고 샀는데 상장 폐지됐어. 재무제표를 안 봤기 때문이에요. 난 이거 재무제표가 정말 저 PBR 저퍼주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계속 그대로야. 업종을 구분을 못했거나 또는 재료 같은 걸 확인을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적어도 종목 하나 살 때 재무제표도 기본적인 건 좀 보시고 또는 그게 어떤 업종인지 그 업종이 지금 트렌드에 맞는지 성장 업종인지 또는 그 업종 내에 어떤 재료가 있는지
그 재료에 이 종목이 부합하는지 정도의 재료 분석은 할 줄 알아야 되고요. 또 하나 저는 차트 분석도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차트가 역배열인지 정배열인지 정배열인데 가격 이격도가 너무 벌어져서 너무 급등한 건 아닌지 이 정도는 판단을 한다면 재무제표도 그래도 마음에 들고 또 탑다운상 좋은 업종에 좋은 키워드에 노출이 되어 있는 재료를 갖고 있고 또 차트도 역배열이 아닌 막 정배열을 이제 시작했거나 정배열로 막 가다가 눌림목을 조정을 받고 있는 종목을 내가 선택한다면 적어도 하나만 보는 재무제표만 보거나 차트만 보거나 재료만 보는 근데 사실은 셋 다 안 보는 분들은 아예 답이 없는 건데 셋 중에 하나만 보는 것보단 셋 다 보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고 이 책에도 쓰여 있고 제가 늘 강조드리는 말씀입니다. 세무사님이 자세히 얘기 읽고 싶으신 분들 허양만의 주식다쪽 책 보시면 재밌게 아마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우리가 책을 사도 한 요 정도 보고 뒤에 다 안 본 게 수두룩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만화책이기 때문에 일반 책의 속도보다 2배, 3배, 4배 빨리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안 그래도 지금 트레이딩 말씀에 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저는 이제 유튜브도 하면서 뭐 재테크 관련된 것도 콘텐츠 만들면서 느끼는 게 사람이 승률이 높은 게임을 해야 되지 아닌 곳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이미 좀 지기 힘든 게임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예를 들면 저는 전업 투자자를 제외하고는 그리고 시간이 많은 분들 제외하고는 직장인 아니면 공무원인 분들 특히 예를 들면 자영업을 하시는데 거기 시간을 많이 쏟아야 되는 분들은 트레이딩은 그냥 그 개인이라면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어쨌든 내가 실력이 뛰어나지도 않은데 플러스로 시간도 쏟기 힘든데 거기에 시간을 쏟게 되면 내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이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도 희청일 수 있잖아요. 그냥 그런 분은 차라리 저는 안 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좀 강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전문가이신 세무사님 의견이 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사실은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저 전업 투자 해도 돼요? 또는 뭐 트레이딩 해도 돼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답변은 여러 가지 그 사람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그냥 큰 틀에서 설명을 드린다면 일단 크게 나눠서 뭐 투자와 매매라고 나눴을 때 투자는 우리가 단기 투자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렇죠. 중장기 투자라는 말을 하죠. 그럼 적어도 사고 파는 텀이 짧아도 한 달, 두 달, 세 달, 길면은 1년, 2년, 3년을 우리는 장기 투자라고 하는 거예요. 중장기 투자. 근데 이제 우리가 매매를 말할 때는 중장기 매매라는 말은 세상에 없습니다. 없죠. 단기 매매라고 해요. 네. 장기 매매라고 하면 경찰에 잡혀가죠. 좀 이렇게 리액션 해주시면 안 되나요? 제가 세무사님 회사의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 것 같습니다. 제가 강연을 할 때 많이 쓰는 말이에요. 네. 단기 매매고 중장기 투자지 장기 매매를 하면 우리가 장기 매매는 범죄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주식 투자자도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장기 매매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건 이제 농담이 아니고 진담으로 간다면 매매는 내가 사고 파는 가격의 변동성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물려. 그럼 손절을 못하고 그냥 나 장기적으로 가져갈래. 그건 투자가 아니잖아요. 네네. 왜냐하면 투자는 사고 팔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애초부터 가치의 증가를 예상해서 들어가는 게 투자란 말이에요. 그럼 적어도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가치보다 가격의 변동성, 그래서 차트의 중요성 또는 재료 분석의 중요성이 바로 단기 매매에 있는 거고요. 반대로 투자라는 건 중장기 투자, 즉 가치가 중장기적으로 상승해야 돼요. 그럼 적어도 베이스가 가치 분석의 기본이 뭐예요? 재무제표죠. 그래서 중장기 투자는 재무제표 분석, 단기 매매는 재료와 차트, 요게 기본이고요. 그 다음은 내가 그러면 장중 매매 시간에 어느 정도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 있느냐 여부예요. 그런데 질문하신 게 직장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직장인의 특성이 뭘까요? 9시부터 3시 반 장중 시간에 내가 자유롭게 그 시간을 쓸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직장 상사가 부르면 네 하고 한 시간 동안 회의해야 되고 또 어디 거래처에서 오라 그러면 네 하고 한 2시간 동안 갔다 와야 되고 그래서 만약 직장인 중에 나는 한 이사급인데 그래서 나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개인 방 있고 네. 그렇다면 몰라도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시간이 많다면 단기 매매는 사실 부족한 게 맞습니다. 시간적으로. 그러면은 직장인들은 그러면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느냐? 적어도 이 매매 텀을 오늘 사서 오늘 파는 건 거의 불가능한데 근데 나는 중장기 투자가 꼭 근데 이제 저런 게 있어요. 나는 직장인이면 꼭 중장기 투자해야 되냐? 나 한 번 사고 1년 동안 갖고 있어 보려고 그랬더니 좀 있어서 못 갖고 있겠던데?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적어도 1년 안 갖고 있으면 되잖아요.
6개월을 갖고 있거나 그렇죠. 3개월을 갖고 있거나 네. 한 달을 갖고 있으면 됩니다. 또는 일주일을 갖고 있어도 돼요. 왜? 아무리 직장인이라도 토요일, 일요일은 전업 투자자건 사장님이건 대리건 토요일, 일요일 48시간 똑같지 않나요? 그렇죠. 그럼 토요일, 일요일 날 주식 분석 열심히 하셔서 월요일 날 사고 일주일, 금요일 날 팔면 되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내 스타일에 맞는 건 직장인이냐 아니냐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매매를 한 투자를 뭐 1년 해봤는데 난 투자로 접근을 했더니 한 번 샀는데 1년 동안 좀이 쑤셔 도저히 못 갖고 있겠더라. 나는 일주일, 한 달 이게 편한데?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되고 또는 나는 단기 매매 하려고 했는데 한번 물리면은 절대 손절을 못 하겠더라. 그럼 절대 단기 매매 하시면 안 돼요. 단기 매매는 가격의 변동을 보고 들어가는 건데 물리면은 바로 손절매하고서 다른 종목에 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기회비용을 잃어버리고 1년이나 3년 갖고 있을 거면 그러면 재무제표 보고 중장기 투자를 하셔야죠. 그래서 나는 중장기 투자자인가 단기 매매자인가는 내가 여태까지 주식 투자했을 때 경험상으로 대부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하신 장중 시간의 투입 여부 또는 뭐 주말에 내가 어느 정도 연구할 수 있는지.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중장기 투자자라고 할지라도 나는 그냥 1년에 한 번, 뭐 하루 이틀 보고서 한 번 사고 1년 갖고 있을래는 사실 그건 투자자가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강아지와 관련된 프로그램에서 그 말을 하더라고요. 강아지를 통제할 수 없으면 보호자가 아니고 견주라고, 견주. 저는 내 계좌를 내가 통제할 수 없다면 투자자가 아니고 그냥 계좌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돈의 주인일 수는 있지만 투자자는 아니에요. 투자자는 내가 내 계좌의 종목들, 내 돈을 통제할 수 있어야죠. 그럼 통제라는 건 어떤 거냐면 제가 이제 하나 일화를 말씀드릴게요. 저는 그래도 행복한 게 유튜브를 하기 전에는 그냥 혼자 뭐 독고다이로 저는 투자 매매물을 열심히 했죠. 저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이렇게 성공하려면은 이쪽 인맥이 있어야 되냐. 인맥으로 성공하는 게 어딨어요, 주식 투자에서. 그렇죠. 주식 투자는 그냥 HTS만 볼 수 있는 노트북 한 곳만 있으면 됩니다. 인맥은 일도 필요 없어요. 그런데 유튜브를 하면서 인맥이 한 명씩 생기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뭐 슈퍼개미 분들하고 밥도 먹고 술도 먹고. 근데 그 중에 한 분한테 너무 좀 감명 깊은 이야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보다는 좀 연배가 어리신 분이라서 어떻게 돈 버셨어요?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면 저희는 선수들이니까 하면 하고 다 알아듣습니다. 보통 사실 선수가 아닌 초보자분들은 주식으로 어떻게 돈을 벌었어 하고 의심문자를 보는 분들이 많아요. 아까 말했던 뭐 찌라시를 봐야 돼요? 아니면 뭐 어디 뭐 인맥으로 서로 사고 파는 그런 거는 저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아요. 성공한 투자자를 만나면 그냥 궁금할 뿐이에요. 어떻게 돈 벌었죠? 왜냐면 저도 그런 거 하나도 없이 HTS 하나만으로 돈을 벌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돈 버는 분인데 장기 투자자래. 어떻게 돈 버셨어요?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그분은 정말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한 15년 이렇게 주식들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중장기 투자자래요. 그 매매 텀도 짧은 거는 6개월, 1년, 긴 거는 막 2년, 3년씩 갖고 있었대. 근데 한번 들어가면 50%에서 100% 이상 수익을 내고 나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1년에 한 번이면 매일매일, 왜냐면 전업투자자니까 매일매일 볼 필요는 없는데 그럼 전업투자자는 뭐 하세요? 하니까 매일매일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매일 하루에 뭐 한 3시간, 5시간, 6시간씩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매매를 하면 되는데 종목 선정을 1년 내내 한다니까 그렇대. 한 번의 결정을 위해서. 그렇죠. 정확한 표현입니다. 진짜 그 한 종목 들어가기 위해서 매일 보면서 오늘 뭐 좀 마음에 드는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막 며칠 동안 보다가 얘는 이게 안 좋네 탈락. 또 정말 마음에 드는 걸 찾았는데 마지막까지 보다가 얘 탈락. 근데 정말 막 6개월 1년 만에 얘는 흠잡을 데 하나 없는 완벽한 종목이야. 얘 합격. 하고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가수분들이 무대 위에서 빛나는 모습이 있다면 무대 뒤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 수많은 연습이 있었기 때문에. 왜 그러세요? 명언 제조기로 등극을 하시려고 하는 명언 제조기로 네. 등극하고 싶으신 거죠. 근데 너무 공감하죠. 왜냐면은 진짜 정확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뭐 어떤 아이돌들이 단 한 번의 무대, 뭐 콘서트를 하기 위해서 그 전날 연습한 걸까요? 진짜 1년 내내 춤추고 뭐 연습생 시절을 막 3년, 5년 거치고 아이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성공한 장기 투자자랑 대화를 해봤더니 매일 공부한대. 도대체 매일 뭐하니? 진짜 좋은 종목 하나를 찾기 위해서 6개월 만에 1년 만에 한 종목이 눈에 보인다는 얘기를 듣고서 중장기 투자자도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밖에 없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는 중장기 투자자야. 매일 보세요. 2시간씩, 3시간씩. 직장인이면 오늘 9시부터 3시 반 트레이딩 할 시간이 없다 뿐이지 퇴근하고도 2시간 공부할 수 있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날 5시간 공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직장인분은 중장기 투자자가 유리하지만 중장기 투자자라는 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1년에 한 종목 사는 게 아니고 1년 동안 최선의 종목을 찾아가는 과정이다. 단기 매매자라면 적어도 9시부터 3시 반 사이에 특히나
9시부터 10시 반, 그리고 2시부터 3시 반, 요 1시간 반 정도씩은 네. 내가 그 시간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 왜? 단기 매매는 그 시간이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내가 시장을 올고제 바라볼 수 있으면 뭐 트레이딩에 도전하시고, 나 그 시간에 자유롭지 못한데? 그러면 중장기 투자를 하시면 됩니다. 네, 무대 뒤의 모습은 김작가TV 또한 그렇습니다, 여러분. 늘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근데 그분은 누군가요? 삐처리하면 되니까요. 말할 것 같아. 내가 말하면 안 자를 것 같아. 삐처리하면 저희 확실하죠. 끝나고 말할래. 아니, 왜냐면 개인적으로도 싫을 수도 아니, 있고. 입모양도 모자크 처리할 거예요. 아니, 그걸 또 뭐, 종이에 적어가지고. 얘를 만난 적이 있어요? 얘 친구가 친하지. MT. MT. 제가 이제 말씀해 주신 분은 누군지 좀 친한 분인데, 그 친구 따라다갔다 지금 물려 있습니다. 언제쯤 되려나? 중단기 투자자잖아. 그렇죠. 물렸다고 표현하면 안 돼. 3개월 됐는데. 중단기 투자자는 1년, 2년, 3년을 보는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